네, 구주차에서는 청소년과 학교 부적응 문제와 관련된 청소년 문제, 그다음에 그 부적응과 관련된 그 원인, 그다음에 이제 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학교 부적응 개념 및 특징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학교 부적응이란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그쵸. 청소년 대상의 입장에서 학교 부적응은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보이는 부적응 행동 특성들이 학교 영역 안에서 나타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이 청소년 그 시기에 해야 될 학업 수행이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 등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또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행동 특성들에서 그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행동 패턴, 생활 영역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부적응 행동 전반을 우리는 학교 부적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청소년들의 개인의 욕구가 학교 내 환경과 그 관계에서 받아들여지거나 수용 또는 그 청소년들 입장에서 수용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쵸? 그 학교 안에 있는 친구들과 또는 교사와의 여러 가지 갈등, 자, 그런 것들로 인한 이 청소년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표출되는 거, 이런 모든 전반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학교 부적응을 겪는 것을 우리는 학교 부적응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그 학교 부적응, 이런 개념의 우리가 특징에서 살펴볼 때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낙인 이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청소년들이 원래부터 이런 부적응 아이는 아니었는데 뭐 한 번의 실수 아니면은 어떤 선입견 이런 걸로 인해서 교사나 친구들이 이제 낙인 찍어서 이후에 이 아이들이 정말로 그냥 부적응 그 청소년으로 이제 그 낙인 찍히는 이런 것들. 자, 이런 낙인 이론의 관점에서 이들을 해석한다면 자, 1991년에서 97년 시기에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을 평가하는 그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자, 한 개인에게 부여한 그 선입견, 이런 낙인이 그 개인의 일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접근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의 한마디, 누군가의 그 편견으로 인해서 그 개인이 정말로 잘 살아갈 수도 있고 또는 낙인 찍혀서 아예 이제 그 부적응, 또 청소년 문제 아이들로 찍히는 그런 사례를 처리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쭉 연구하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이 낙인 이론 관점에서 보면은 학교 부적응을 만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이런 아이들이 지속적인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며 결국에는 낙인으로 인해서 반사회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제 그 완전히 고착화되더라라는 얘기죠. 자, 다음 이제 관점 이론을 살펴보시면요. 자, 그래서 이제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당 청소년들을 부적응자로 낙인 찍게 되면서 자, 지속적으로 교사의 관심이 되기보다는 아예 이제 무관심하거나 또는 방치하거나 또는 문제아로 지적해서 이제 그 별도로 분류하거나 이런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린다는 거. 교육에서는 이런 교사의 낙인으로 인해서 낙인 찍힌 청소년들은 이제 스스로 뭡니까? 다른 친구들과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학교 적응에 있어서 낮은 자긍심, 자존감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문제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된다라는 것.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런 낙인 이론에 따르면 한 번, 일탈자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은 아무리 이제 또래나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그 자아의식을 형성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점차 더 심한 일탈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이제 낙인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이죠.
자, 그래서 권력 있는 교사가 학생을 부적응자라고 낙인화 하면 그 결과 이제 교사와의 관계에서를 떠나서 다른 친구들도 또는 이제 그 주변의 모든 교사들도 네, 이런 그 낙인으로 인한 문제아로 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려지게 되고 결국 이것이 네, 부적응 문제아들을 초래한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학업에 실패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은 주변의 나쁜 평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낙인화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긍정적인 기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후에는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네, 그 청소년들을 평가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하고 네, 어떻게든 네,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이들의 장점,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요. 두 번째 이론의 관점입니다. 자, 이것은 생태학적인 이론의 관점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 행동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생태학적 이론의 관점에서는 낙인 이론과 함께 1988년 이후에 학교 생활 부적응과 관련된 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학교 생활 부적응에 대한 설명을 생태학적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보자 라고 이때부터 시작되었고요. 이 생태학적 관점에서 문제란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봅시다. 환경적인 자원에 이런 지원이 있는가 없는가와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네, 청소년의 한 개인의 문제를 봤었을 때 이들이 처한 생태학적인 관점으로 자, 여러분들 생태학적인 입장은 브룬펜 브루너가 주장했다시피 어때요? 가정 환경만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자, 한 개인이 어떠한 부적응 행동이라는 문제를 초래했다 한다면은 이 개인의 행동과 관련된 환경적인 측면을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구죠? 네, 그들의 이제 부모의 이런 그 부적절한 양육 태도, 부모가 가진 자녀관, 부정적인 이런 자녀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초래한다. 자, 그런데 거기 안에서도 뭡니까? 이들이 상호작용을 늘 하고 접촉하는 네, 어머님, 아버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 환경 안에서 예를 들자면은 네, 그런 무관심을 초래하는 뭐 장애 아동 형제가 있다라든지 또는 너무나 이렇게 그 사회 경제적인 이런 입장에서 네, 경제 환경이 굉장히 힘들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뭐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친다라는 거. 그래서 가정 베이스에서의 환경 이것만이 청소년 그 문제 행동, 부적응 행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측면도 봐야 되지만, 네. 또 이거와 연결되는 또 한 고리가 있죠. 그래서 가장 작게는 가정에서, 그 다음에 좀 더 넓은 범위에서는 이제 학교 안에서의 이런 그 관계, 뭐 또래 관계라든지 교사와의 관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청소년기 아이들은 뭐 학원, 그쵸? 뭐 이런 그 또 제2차 교육기관에 노출이 되죠. 그래서 그 속에서의 뭔 관계, 그 속에서의 뭐 잘못된 뭐 문제 행동을 하는 친구들 속에서 있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다음 이성 교제. 그래서 이런 뭐 그 2차 그쵸. 이 단계의 생태학적 감점도 환경으로 살펴보셔야 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브룸펜 브루너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네, 좀 더 넓은 범위, 지역사회. 그래서 이 청소년이 속한 문화권, 어떠한 지역구에 있는가. 뭐 크게는 서울과 뭐 우리 농어촌을 비교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이들이 속한 이 시점에서 입시 제도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학교의 정책. 그 다음에 크게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국가 청소년들에 관련된 이제 뭐 중고등학교 교육 정책, 뭐 교육 트렌드, 그다음 어떠한 시기에 이 청소년이 노출되었는지 해서 환경적인 측면이 작게는 이제 1차 환경인 가정에서부터 굉장히 넓은 범위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은 생태학적 관점에서는요, 시간적인 차원도 포함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이 청소년이 뭐, 예를 들어 부모의 이혼을 경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똑같은 이혼을 경험했지만은 시간적인 차원에서 브룸펜 브루노는 이 아이가 뭐 그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런 그 가정적인 영향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고 뭐 좀 더 어렸을 때 예를 들자면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뭐 그런 걸 겪었는지 또는 중학교 사춘기 때 그런 거를 겪었는지 똑같은 가정 환경에서의 어떠한 영향이라 하더라도 이 청소년이 연령 몇 세에 그거를 겪었는지에 따라서 이 아이에게 영향 미치는 요소는 상당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불운패 불운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사건이 연령이 어릴 때 겪는 것들이 좀 더 큰 충격으로 와닿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청소년들의 이런 그 학교 부정한 행동을 봤었을 때 한 가지 측면의 변인만 봐서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살펴보셔야 된다. 자, 이와 더불어서 부적응적인 이런 행동은 환경 안에서 체계, 그쵸? 그다음 자원의 조정 등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본다. 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복합적으로 미치는데 이 중에서 뭔가 하나 연결고리를 끊는다든지 누군가가 지지체계, 지원체계가 있다라든지 자, 그런 불우한 환경 속에 있지만 이들이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지도사,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고 또래 관계를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났다면은 아무리 가정 환경이 불우하고 교육 시스템에서 입시 압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들은 충분히 학교에 적응하는 아이들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교육의 힘, 이런 지도의 힘, 그 다음에 시스템 안에서의 어떤 자원의 조정에 따라서 충분히 이런 행동들이 변화될 수 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불안정한 상태와 반사회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부적응 행동들이 나타나죠. 뭐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낮은 학업 성취도 이 모두를 학교 부적응으로 정의한다면 이런 부적응을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브룸펜 브루너의 생태학적 관점의 이유에 따라서. 자,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이들의 행동을 부적응 행동들을요 굉장히 세분화시켜 체계적으로 나열한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다양한 접근 관점에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관점 같은 경우는요. 사회통제 이론의 관점입니다. 자, 이 이론의 관점에서는 학교생활 부적응이 특정한 한 단일 요인에 발생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 개인적인 요인, 개인의 성격, 기질, 뭐 자존감이 낮은 이런 특징, 뭐 인지적, 신체, 인지, 뭐 이들이 가진 사회 정서적인 이런 특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으로,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보다는 이들이 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상호작용해서 결국 이 모든 요인들이 이 아이들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사회 통제 이론의 관점을 조금 더 많이 따른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학교 이런 부적응의 일탈과 비행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로서 이때 드러나는 청소년들의 일탈, 비행 행위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연대가 약화되거나 또는 파괴되거나 가정에서 이런 부모와의 이런 그 상호작용, 그다음에 이런 질적인 이런 끈이 약화되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개인에 대한 사회 통제가 약화되었을 때 더 잘 발생한다라고 보는 관점 또한 이거와 관련된 설명이겠죠. 자, 그 다음 살펴볼 내용은요. 두 번째 테마로 청소년들의 이런 학교 부적응 실태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그 학교 그 급별 학업 중단율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우리나라 전체 학생 중에서 과연 몇 프로 정도가 자퇴라든지 아니면은 그 중간에 이제 중도 탈락,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1.0% 정도의 학생들이, 그쵸?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그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 2000년대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1.1%였던 것이 2005년도에는 그나마 조금 더 잠시 감소를 하였다가 이후에는 증감하는, 그러니까 감소했다가 증감했다가 이렇게 되풀이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 한번 볼게요.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서는 1.1% 추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제 최근에는 어떻게 됐는지 또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자, 초등학교 이런 그 학업 중단율을 비교를 해봤더니 2000년에는 0.4%에서 점차 증가하다가 왜냐면 초등학교는 우리가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중도 탈락을 할 확률이 거의 없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아동에 마저도 0.4% 정도는 중도 탈락한다라는 거.
이것도 심각한 상황이고요. 2012년도에는 좀 더 증가했죠. 0.6% 학생. 자, 중학생의 경우에는 어때요? 2000년도에는 1.0에서 초등학생보다 좀 높죠, 비율이. 그 다음에 12년도에는 0.9, 비슷한 추세를 보였으며, 자, 고등학교 보세요.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급증하죠. 그쵸? 네, 그래서 2000년도에는 2.5였다가, 2005년도에는 1.3 잠깐 낮아졌다가, 네, 2012년도에는 다시 약간 높아지는 거. 그래서 어쨌든, 네, 이런 그 고등학교 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학교 부적응 이런 상황들이 쌓여서 네, 의무교육이 네, 이제 그 중학교 때까지라면은 이후에 고등학교부터는 뭔가 네, 이런 자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행동들이 많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비율이 좀 더 높아진다라는 특징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 과연 그러면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에서의 학업 중단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초등학교는 해외 출국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문제 행동보다도 이제 부모나 또는 이민 또는 이제 아빠의 이런 그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이제 외국으로 나간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한 반 정도 45.4% 정도 차지하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이제 학업 유예가 38.6% 정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유예가 31.7%. 그 다음에 중학생 때부터도 이제 뭡니까? 뭐 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행동으로 인해서 장기 결석이 30.3%나 되고요. 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다양한 기타 의견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봐야 할 것은 고등학교 학업 중단의 원인이죠. 그래서 이 초등학교, 중학교보다도 고등학생들의 학업 중단의 그러니까 중단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 시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대부분 고등학교 때 학업 중단을 하는 친구들은요, 많은 퍼센트가 자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학업 중단 학생들의 96%가 자퇴를 통해서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말로 뭐 다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네, 학교에 부적응해서 학교를 이제 자퇴한다라는 결과. 그 다음에 3% 정도가 품행의 이유로 퇴학 처리를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3%도 우리가 100명을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수치죠. 자, 그 다음 학업 중단의 이유로는요, 이제 공부하기 싫어서 학업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대인관계 문제, 왕따나 뭐 소외, 그 다음에 이런 그 또래 관계에서, 네, 이런 지속적인 이런 관계를 못했을 때, 그 다음 학교 규칙에서 뭔가, 네, 이런 거를 규율을 어기거나 했었을 때, 뭐 이것들이 이제 뭐 자퇴로 이어지는 거, 뭐 퇴학과 관련된 얘기들도 여기서 나오고요. 그다음 그 외에 기타 등 학교 부적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학업으로 인한 부적응은 네, 28.5%로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 학업으로 인한 부적응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나 입시 환경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이런 걸로 인해 스트레스 지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라는 것 또한 우리나라의 학업 중단의 원인으로 네,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학년별로는 1학년 학생이 2, 3학년 학생보다 학업 중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1학년만 좀 잘 극복한다 그러면은 2, 3학년 때는 무난하게 가는데 이 1학년 고등학생 시기에 들어와서 1학년은 우리가 어떻게 잘 보내도록 적응을 시키는지도 청소년 지도사의 관심 주제거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고등학생 그 시기를 보면요. 네, 2012년 기준으로는 일반 고등학생들은 1.5%인 반면, 특성화고 학생들은 일반고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쵸?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요게 또 왜 이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특성화 고등학생들 학업 중단에 대한 대책이 이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정책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 포커스 좀 많이 맞추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중단은 2012년도 기준에서는 1.7, 자율고 학생들이 1.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부적응과 관련된 원인은 우리가 이제, 줌 실시간 수업에서 여러분들과, 네, 사례 중심으로, 네, 원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네, 크게 이제 4가지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시면, 가정 환경에 따른 부적응, 그 다음에 가족의 구조, 기능의 변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핵가족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빠, 엄마와 이렇게 관계가 끊어진다면은 조부모를 만날 수도 없고, 뭐 주변에 뭐 이모, 고모 이런 그 대가족 제도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지죠. 그래서 네, 이런 가족 구조의 변화, 그다음에 또는 이런 기능의 변화로 인해서 네, 이제 이런 원인이 발생한다. 그다음에 결손 가정 아동 수도 상당히 늘어난다는 거.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부적절한 양육 태도,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거나 또는 방임, 그다음에 이제 부모의 이런 개인주의로 인해서 자녀와의 이런 뭐 소통이라든지 그렇죠. 상호작용이 이제 네, 끊어지거나 또는 과도하게 너무 몰입해서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이런 여러 가지 부적절한 양육 태도로 인한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4가지 측면을 우리는 가정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또 가장 큰 학교 부적응의 원인으로 들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또래 집단 간의 관계 또는 교육과정의 문제. 이거는 이제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부적절한 교육 제도, 그렇죠? 그래서 입시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자신이 흥미있는 그런 교과를 선택하기보다는 이제 의무 교육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막 수학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뭐 반드시 이제 수학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늘 뭐 시험 속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학력고사 시대에서부터 지금 이제 수능의 시대까지 이거는 우리나라에 이제 계속 지속적인 이런 그 뭐 수능 위주, 입시 체제 위주의 교육과정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지 뭐 자유학기제 이렇게 해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이런 기회들을 많이 주고 있긴 하지만 네, 역시나 아직까지도 네, 우리가 이제 수능 체제라든지 또는 뭐 등급화 뭐 해서 뭐 수시 전형을 넣고 있죠. 그래서 교육에는 뭐 아무리 그 이런 자유학기제나 이런 것들이 운영된다 하더라도 교육에는 아이들이 이런 스트레스는 이제 지속적이다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학업, 그래서 학교 부적응의 원인을 초래하는 데는 학교와 관련된 원인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적인 원인인데요. 지역사회 유해 환경. 솔직히 애들한테 노출되는 환경이 너무 많죠. 그래서 뭐 법으로는 이제 뭐 그 교육기관 뭐 근처에 이런 그 술집이라든지 유해 환경이 그 만들어줄 수 없다고 하지만은 아이들이 요즘에는 뭡니까 도로 하나만 건너더라도 이런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것들이 너무나 아직 많이 도시에는 산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계층 간의 갈등. 그래서 지금만 봐더라도 이제 뭐 5년 차이 10대, 20대와 이런 극단적인 이런 차이부터 우리가 이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제 극단적으로는 뭐 50대 분들이 이제 여러분 10대들을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거, 그러니까 갭들이 너무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 세대 또는 이제 좀 더 나이가 많은 이런 세대들이 이 청소년들을 그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는 거. 그래서 이들과 소통하는 이런 그 세대 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문화 프로그램, 소통 프로그램. 또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4차 혁명 시대에서 굉장히 이제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TV 매체나 뭐 영화나 뭐 드라마,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청소년 프로그램, 미디어 시청 외에도 스마트폰, 핸드폰 자체에서 너무나 다양한 사이트 이런 것들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서 뭐 19금과 관련된 이런 영상 매체들은 너무나 쉽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폭력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매체들이 네, 너무나 남발하기 때문에 이런 유해한 대중 매체 또한 학교의 부적응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개인, 그 다음 심리적인 원인을 또 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런 신체 발달 문제. 아무래도 그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래보다 왜소하거나, 뭐 키가 작거나, 또는 이제 너무 비만이거나,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외모나 이런 신체 발달 측면에서
네, 또래보다 늦거나 아니면 발달이 너무 지나치게 빠르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또래와 뭔가 다른 모습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이제 왕따의 대상이 되거나 이제 소외 예,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절친이라고 하는 네, 이렇게 질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지 못함으로 인해서 네, 학교에 가기 싫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학교 부적응 행동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 이런 신체 발달에도 영향을 미쳐서 여러 가지 인지적, 사회 정서적인 측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왜 소심하거나 태어날 때 기질적으로 성격적인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래 관계에서의 문제, 그 다음에 자신의 의사표현, 그 다음에 이런 그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약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화 문제, 사회성 문제가 또 이 그 아이들의 개인 심리적인 원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요. 자, 이제 학교 부적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대책과 관련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런 그 청소년들이 학교 부적응과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학교와 지역사회 역할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그 가족 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네, 학교 부적응에 있어서 학교와 지역사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든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부적응 문제들은요, 학교 안에 있는 교직원, 이제 교사 교육과 관련돼서 이런 교육적인 시스템의 또 변화가 또 필요하고, 그다음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역사회, 예를 들자면은 이제 청소년 지도사라든지 이제 윌클래스 선생님들의 상담사 역할 이런 것들도 네, 좀 더 그들이 이제 이들의 학교에 적응에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교육 시스템이 함께 병행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최근에 학교 부적응과 학교 폭력이 이슈화되면서 이런 학교 부적응에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여서 뭐 위클리스 선생님이 이제 필수로 모든 이제 중고등학교에 배치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 또한 이런 이슈에 영향이 있고요. 자, 관심을 받고 있지만 바로 그 전 단계, 문제 행동 단계에서부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미 부적응 행동 아이로 네, 와서 상담을 받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네, 잠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행동들을 선생님이나 네, 이런 성인들이 빨리 발견해서 이들에게 지지체계가 되어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학교가 이런 작은 문제 행동에까지 개입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예를 들자면 지속적으로 네, 무단 결석을 하는 거 이런 행동 패턴이 나타난다. 아니면 아이가 이유 없이 뭔가 학교를 오지 않는다. 선생님의 관심, 그 다음에 왜 이런 행동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상담,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경우에는 어때요?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학교 내 외에서 아이들이 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하는 좀 이런 다양한 그 교육 프로그램, 그런 교육 환경, 그런 교육 제도가 마련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유해 환경에 대해서 그쵸? 뭐 경찰뿐만 아니라 이런 청소년과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좀 감시 활동이라든지 또는 멘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왜냐?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좋은 긍정적인 프로그램이 많다면 아이들이 이런 유해 환경에 빠질 일은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를 봤었을 때 이러한 멘토 프로그램들의 시행이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네,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교사와 학생 간의 이런 신뢰성 회복.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교사 입장에서 이제 누군가를 낙인찍히거나 문제 행동이 발생했었을 때 아이들을 편견을 갖고 바라보기보다는 왜 아이가 지금 이런 것 일어났지 해서 좀 집중적인,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네, 이런 그
눈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이런 문제 행동들을 즉각적으로 발견하고 빨리 조기에 중재 또는 네, 부모에게 네, 연락을 해서 왜 이런 원인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거. 또한 이제 부모 교육을 학교 내에서 실시를 하는 거 여러 가지 측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와 더불어서 학생 개인을 인격체로 존중을 하고 내가 뭔가를 지시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우리 교실 문화를 키워나가고 뭐 1년이라고 친다면 1년 동안 내가 이 학생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면서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측면의 이런 교사의 마인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학교 문화를 긍정적으로 함께 형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교사들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해서 큰 곤란을 느끼고 이들과의 이런 의사소통에 대해서 많이 하소연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에 이제 교사들의 반응은 이래요. 옛날 같지 않아요. 아이들은 이렇게 대학이 되게 겁나요. 뭐 그래서 왜 뭐 중2병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교사 측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해하고 이들과 소통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교사들에게도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의사소통의 문제는 학교 생활 지도뿐만 아니라 학업, 수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선행되어서 이런 그 소통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지원, 지지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따라서 이제 교사가 생활 지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과 교사 간의 신뢰가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학기 초에 좀 집중적인 상담 시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한 학교에서 이런 생활 지도가 규제와 강압보다는 학생 인격체를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대화하면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느 정도의 규칙과 질서 의식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에는 최종적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하고 싶고요. 자, 세 번째 방안으로는요. 집단 프로그램 개발, 제가 그 계속 프로그램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렇게 좀 실효성 있는 효과적인 집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자, 많은 학생 상담사들을 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위클래스에 있는 상담 선생님조차도 너무 많은 학생들을 이 혼자 한 분이 감당하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대안을 살펴본다면 학교 부적응 청소년과 학교 적응 청소년들이 함께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일반 학생들에게 같이 줄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는 학교에서 잘 적응하는 청소년과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집단 구성을 함께 함으로써 유형별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기별, 단계별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투입 상황별 프로그램 또한 개발돼서 적절한 시기에 이런 적절한 집단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다른 경험, 그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청소년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학교 상담사를 좀 많이 배출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들에게 그냥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전문적인 이런 상담과 관련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을 또 키우는 것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개인적인 특성을 좀 더 잘 이해하고 환경적인 요인들을 잘 이해를 해서 집단 리더로서 이런 역량, 실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이 자질을 갖춘 상담사를 배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이제 이런 상담사들의 훈련,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학교 상담의 대상으로는요. 모든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 자, 이전에는 문제 행동과 이제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위클래스에 보내신다든지 상담을 진행하는 거가
네, 일반적인 얘기였다면 최근에는 아니죠. 이 상담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새로워지면서 그냥 오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해서 나는 상담을 좀 받아야 되겠어요. 라는 학생도 늘어나고 이런 상담이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런 네, 성장, 발달, 그다음에 이런 개인적인 인지뿐만 아니라 이제 심리적인, 네, 정서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학생들에게도 이제 인식시킬 필요가 있고 또한 학교 상담 자체가 학교 내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학교 상담사의 많은 배출이 국가적인 지원 이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학교 상담에서 만난 학생들은 외부 상담기관을 찾아가는 이런 자발적인 학생과는 그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담임선생님 상담하듯이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환경도 필요하고요. 학교에서의 교사는 이제 학생들의 성장, 적응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상담을 권유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더 좀 발전적인 입장에서 예방과 처벌을 대상으로 네, 이런 대책의 일환으로 일정 시간 동안 상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정기적인 상담도 필요하고요. 네. 따라서 교사들은 학교 부적응, 그러니까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상담을 네, 미리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상담 시간 확보랑 그다음에 교원 영수를 강화한 그것을 좀 제안하고 싶은데 자, 고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입시나 아이들의 이런 그 성적과 관련해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상담을 위한 절대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업 외에 학교 업무 분담을 좀 줄여줘야 아이들을 좀 집중적으로 네, 그 상담을 할 수 있고 이것이 결국 이 아이들을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학교의 정책적인 좀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교사들의 업무를 좀 경감시켜주는 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 좋은 학교, 그치,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한 반에 이제 투담임해서 이들의 역할을 좀 지원하고 보충할 수 있는 네, 교사를 배치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교육에서는 무엇을 원하냐면은 학생들이 이런 생활 지도를 위한 개별 상담 시간을 확보하는 정책적인 제한이 필요하다. 뭐 투다님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제한 속에 포함되겠죠. 학교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해서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들은 프로그램이 교사 자신이 내가 그냥 의무적으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학생들을 위해서 진짜로 필요하구나. 제대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이런 인성 지도에 대한 교사의 역할을 조금 더 새롭게 인식하고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육 연수에서는 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그러니까 교과 뭐 수학 선생님을 떠나서 나는 내 학생들을 맡는 담임으로서 네, 상담과 관련된 전문적인 자질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교장, 교감 자격 연수에서 필수적으로 인성, 네, 지도 교육 프로그램 들어가야 되고요. 이런 부적응 학생들의 이해와 상담 기법 또한 네, 교과목 개설해서 네, 교사의 직무 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수 과정에서도 이런 그 전달식, 이론식, 강의식 연수에서 벗어나서 실제 사례 중심의 소그룹 단위라든지 팀 티칭, 그쵸? 그래서 상담 교사가 이런 담임 교사들을 같이 한번 이렇게 상담 스킬을 같이 공부를 한다든지 팀 티칭, 그 다음 실제로 사례 중심의 이런 시연을 한번 해본다든지, 뭐 토익, 그 다음에 토론, 그 다음에 그룹 작업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살펴볼 내용은요. 이런 학생 지도를 위한 네, 지역 순회 전문가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학교 부정어 학생들의 원인과 유형이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이 원인에 맞는 각 원인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단 집단 구성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축한 다음에 네, 이런 전문가들이 네, 그들의 상담사를 또 지원하고 이 상담사들이 또 그런 케이스들을 전문가에게 보고하고 하는 이런 순환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고 자, 전문가 집단 구성은 위센터, 청소년 복지상담센터, 학교폭력 전문 상담가,
뿐만 아니라 임상심리사, 발달심리사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대상의 이런 정신과 전문의, 교육청 관계자들로 네, 알차게 구성된 이 전문 인력들 속에서 네, 다양한 이런 그 문제 해결 방법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연계된 소통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네,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은 지역별로 활동 영역을 정해서 각 학교의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순환하면서 지도하는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런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 재적응 교육은 교육에는요, 인지적 측면의 지뿐만 아니라 덕체, 지덕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되고, 대부분 학업 성적이 부진하거나 학업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 플러스 네, 학업 능력이 부진해서 학교 수업에 잃은 학생들을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고 무조건적인 수용.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 이런 그 수용하는 태도로 학생들을 지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네, 교육 상담이 필요할 것이고요. 자, 개인 상담과 함께 병행돼야 되는 것이 아까 네, 그 부적응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이 함께 집단 상담을 병행해야지만은 교육에서는 이들이 함께 그 교실에서 지낼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플러스 인성교육, 봉사교육 등으로 진행하면 네, 훨씬 더 효과가 높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학생들에게 골고루 영향력 있는 교육이 되도록 체험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봉사교육, 인성교육, 행동교육, 상담교육이 모두 포함된 방향으로 일어나야 된다. 자, 지금까지 그 9주차 우리가 청소년 대상의 학교 부적응 네, 문제 행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그 댓글 확인 과제에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학교 부적응 대책 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씩 집중적으로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줌 실시간 수업에서는 청소년 학교 부적응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여러분 직접 한번 찾아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